안녕하십니까. 순천농업기술센터 신종섭입니다. 2023년 도심 텃밭관리교육 여름철 텃밭관리 및 하반기 작물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텃밭에서 친환경 재배 관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재배 관리 불량한 곳에 대한 원인 및 해소 방안. 두 번째, 여름철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친환경 방제 제재, 약재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 주요 병이나 해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병 해충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친환경 방제 약재 중에 난황류, 베이킹 소다물, 님 오일, 그다음에 유기농 자재를 구입하는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 고온 피해 사전 대책. 다섯 번째, 하반기 작물 선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재배 관리가 불량한 경우를 텃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좁은 면적에 질소거름을 과다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병해충이 발생하기 쉽고 질소가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잎이 짙은 녹색을 띠거나 키가 크고 잎이 넓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생육하는 것 같지만 연약한 상태의 식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웃자란 묘, 대부분 묘종을 파종을 해서 심는 경우도 있지만 연결 포트, 트레이 포트에 모종을 사서 기르는 그런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묘종 자체가 적정 시기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뭐가 크게 자랍니다. 즉 연약하게 웃자라거나 모판 자체에서 구입을 했지만 노화가 되어서 묘가 어린 상태에서 많이 늙어버리는 이런 웃자란 묘를 본답에 또는 밭에 심게 되면 영양이라든지 생장이 아주 불량한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히려 양분이 부족해서 키가 크지 않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 피해, 진딧물이나 응애, 노린재, 탄저병 등의 이제 피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피해, 줄기가 꺾이거나 바람에 영양제를 과다하게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타 바이러스들 또는 뭐 파종, 이직 시기가 늦어서 제대로 재배 관리가 안 되어서 불량한 상태,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질소 거름이 과다하게 되면, 즉 식물은 공기 중에 78%인 질소를 이용을 해서 생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소 자체는 식물의 단백질 형성부터 세포의 핵을 만드는 것까지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 자체는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용을 못하냐면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질소를 호흡해서 폐를 거쳐서 나가지만 그대로 방출되고 어떻게 보면 뭐 백해무익한 상태의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이 공기 중에 많은 질소를 사용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유전을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체가 질소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는 무기태 질소로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게 질소와 산소 세 분자가 합쳐진 질산,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NH4 플러스 이온이 4개 있는, 즉 질소에 산소가 붙어서 오래되면 산패되거나 고약한 냄새나는 암모늄 이온 형태로 식물은 질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텃밭에 과다한 뭐 거름이나 음식 찌꺼기들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이용하는 이 무기태 질소는 질산과 암모늄 이온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과다한 유기물, 거름이나 음식 찌꺼기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질소 거름을 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질소 거름이 많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기 작업이라고 해서 토양 내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위쪽에 설명했던 이 질산이라는 것들이 어떤 이유냐면 질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면 이온 상태에서 식물의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흡수가 되지만
일반 토양 내에서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뭐 농업용어로 휘산이라고 하는데, 통기 작업을 많이 해주면 과다한 유기물에 의해서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곳이 산소와 결합해서,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토양에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즉 질소 거름 과다를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기 작업을 구멍을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호미로 가끔 북을 주기 위해서, 그 제초를 위해서 땅을 긁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이, 즉 질소 성분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공중으로 잘 날아가게 되고, 공기 중에 뿌리에 있는 산소로 많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공기 중으로 용탈될 수 있도록 산소를 토양에 또는 뿌리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고온하고 다습한 이후에, 장마기 이후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자, 무기태 질소, 즉 아까 이야기했던 질산이나 이 암모늄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토양 내에다가 칼슘, 칼륨, Ca, K 이런 이온들을 미리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토양 위에 질소 성분이 먼저 붙는 게 아니라 칼슘이나 칼륨 이온이 붙어서 식물체를 질소로부터 보호를, 또는 질소가 덜 흡수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칼슘은 폐화석이나 굴껍질 등을 같이 토양에 넣어주고, 이 칼슘은 제1인산칼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앞쪽에 N, 질소, P, K 이렇게 복합 비료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질소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산이 52%, 칼륨이 34% 들어있는 제1인산 가리를 고온 다습기지, 지금 이 시기에 뿌려주게 되면 질소 거름이 흡수되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웃자란 멸은 결과적으로는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묘가 웃자라는 것은 뭐냐면, 묘를 생산하는 전문적인 생산 하우스라든지 유통을 하는 농약방이나 아니면은 묘종상회에서 이 묘판 자체가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서 양분이나 특히 빛이 부족하게 되므로 스스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키가 커버립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생장 억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화학 농약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서는 안 되죠. 이 웃자란 묘들은 다음에는 절대 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미 심어버린 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통풍, 그 다음에 밀식을 했다면 한 주씩 뽑아주고 지주를 세워주고 충분한 관수를 통해서 양분이 잘 흡수되게끔, 그 다음에 북주기를 해서, 북주기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흙을 쓰러지지 않도록 식물체 주변으로 조금씩 모아주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좁은 면적이지만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자, 양분 부족, 반대로 양분이 부족해서 키가 작아지고 생리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꽃이 불량해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양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인데, 이 양분 관리는 물론 질소거름과 반대로 질소거름을 적절하게 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분 부족은 식물체의 색깔, 잎이라든지 과실의 색을 보면서, 자, 너무 짙거나 너무 옅어서 노란색이 나오지 않은 정도로, 또는 키가 작은 경우는 키가 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서 양분 부족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그 중요한 점 하나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양분이 뭐 비료나 퇴비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지만 이 양분 자체가 골고루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즉 이동이 쉬운 양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질소, 인산, 칼이, 여기에 마그네슘 등은 아주 식물체 내에서 활발히 이동을 합니다. 자, 이 활발히 이동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잘 이동을 하는데 성숙한 잎 조직부터, 즉 양분이 잘 이동을 하는데 이 질소, 인산, 칼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노랗게 되고, 즉 양분이 잘 이동하는 성숙한 잎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쉬운 원소들은 NPK, Mg가 식물체 자체 내로 아주 이동이 잘 된다. 자, 그러면 이 식물을 봤는데 생장점이 조금 이상하거나 열매를 맺혔는데 열매 꼬투리가, 또는 콩이라든지 야채 잎 끝이 탄다든지
뭐 잎끝이 잘 생육을 안 하는, 즉 생장점이나 열매가 이상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동이 어려운 원소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칼슘, 철, 구리, 망간, 붕소, 아연,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철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노랗게 됩니다.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고추라든지 상추, 채소류에 팁번이라고 해서 잎끝이 노랗게 타들어갑니다. 실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슘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생장점이나 커가는 어린 잎의 양분이 끝까지 안 가기 때문에 끝이 타들어가고 노랗고 갈변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이 쉬운 것보다도 이동이 어려운 칼슘, 철, 구리, 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식물체가 잎이 또는 생장점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화석이라든지 석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주어서 양분이 불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나 식물체 자체가 아니라 토양 자체 내에서 이제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는 인성분 같은 경우에는 꽃이나 열매가 불량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이동이 어려운 것들은 인, 알루미늄, 철 등이 있습니다. 병해충 피해에 아무래도 조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이미 진딧물이나 응애, 노린재, 탄저병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재로 완벽하게 방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자재에서 등록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50에서 60% 정도의 방제 효과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판매를 합니다. 자, 그것은 다시 생각하면 미리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면적 텃밭작물에 지금부터 진딧물이나 응애, 노린재 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없다면 친환경 농자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님 오일인데, 이것은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물 1리터에 뭐 일명 퐁퐁이라고 하는 주방세제 한 2ml 정도 조금 넣어줍니다. 즉 기름 성분을 혼합하기 위해서 세제를 조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2ml를 넣어서 흔들어주고, 여기에 님 오일 5ml 정도를 넣어서 주방세제와 님 오일이 같이 물에 혼합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좀 흔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무기에 넣고 미리 뿌려주면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나방 등을 약간은 방제를 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진딧물과 응애인데, 응애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올라오기 이전에는 눈으로 관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분무기에 그냥 맹물이라고 그러죠. 물만 뿌려줘도 습도에 의해서 밀도가 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 오일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병, 해충을 동시에 한번 좀 방제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난황유라고 해서 노른자 한 개를 물 200ml에 넣고 강하게 흔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 60ml 정도를 넣어서 흔들어서 노른자와 식용유, 물이 잘 혼합되도록 해주고, 여기에 스프레이에 물 1리터 기준으로요, 이 난황유를 50ml 정도를 넣어서 미리 살포를 해주게 되면 이 노른자의 성분과 식용유의 성분이 잘 혼합이 되어서 흰가루병, 곰팡이, 각종 해충들의 숨쉬는 구멍, 기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난황유의 가장 특징이기도 하고 단점이 햇빛이 아주 강하거나 온도가 높거나 하는 시기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자재를 만들기가 어렵다 하면 시중에 이제 판매하는 제충구, 고삼, 목토액을 혼합을 해서 벼룩, 잎벌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농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끈끈이 트랩이라고 해서 노란색과 갈색이 있는데 해충들이 여기에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린재나 톱다리, 허리, 개미 노린재 이런 것들이 과실에 흡집을 해서 상처를 내는 총채벌레, 또 이런 것들이 끈끈이 트랩으로 인해서 달라붙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먹는 달걀 껍질이 칼슘에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걀 껍질을 깨어서 2주 정도 바싹 말리거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잘게 깨서 볶아주어서 일단은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달걀 껍질 2g 정도를 현미식초 2배, 3배 말고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런 현미식초 10ml를 잘 저어줍니다. 그래서 이 달걀 껍질에서 칼슘이 현미식초에 녹아 넣을 수 있도록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한 7일 정도 놔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서 만들어야 되겠죠. 일주일 전에. 그래서 7일 경과 후에 육묘기 있다는 500배, 성장인 때는 200배 조금 고농도로 희석해서 살포해주면 칼슘이 식물체에 공급이 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연 농자재들의 만드는 방법들을 해봤고, 다음에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 이렇게 그 식물체가 꺾이거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식물체가 웃자라기 위해서 지주대하고 또 묶어주는데 너무 세게 묶어주는 것을, 또는 적절하게 서로 자기 본 줄기에 식물체가 묶여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꺾임 방지 또는 꺾였던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완전히 꺾이기를 방지해주는 이런 꺾임 방지 클립들이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이제 과다하게 되면 이렇게 식물이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물로써 관수를 해준다는 것은 물을 먼저 데워서 물의 양분이 좀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체가 이제 연약하게 되거나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즉시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연면시비입니다. 이 연면시비는 물에다가 비료 성분을 녹여서 바로 잎에 뿌려주는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요소 비료들을 5% 내지 3% 정도를 물에 희석을 해서 이제 뿌려주게 되고, 시중에는 또 아미노산제 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연면시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재배 불량, 양분 불량 효과를 바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 병은 묘종 자체 또는 씨앗 자체에서 감염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거나 흡연자가 채소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묻어나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작목에서 바로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이러스는 접촉 전염, 상처 또는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린 식물을 만져서 다른 식물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이러스는 지금 치료나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이제 고온에 노출되면 엽록소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엽소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고온 피해 대책은 지금부터 세워두시는 게 좋고, 지주대와 그 다음에 차광막을 미리 구비를 해놨다가 한참 더운 여름철에 잠깐의 차광을 해줌으로써 고온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책은 뜨거워지기 전에 토양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늘을 미리 만들어주고, 미리서 밀식이 되었다면 좀 솎아서 제거를 해주고, 질소 비료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고온 피해 대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반기 작물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작목이 있을 텐데, 팥 6월 초중순, 지금 이제 6월 말이 되었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아직은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팥을 6월 초중순에 7월 상순까지 파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주콩도 6월 초에서 7월 초까지 지금 이 시기에 파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팥이나 메주콩을 파종을 할 때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종자를 바로 파종을 하면 비닐로 덮어주거나 아니면은 팥이나 메주콩이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파먹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팥이나 메주콩은 미리 싹을 틔워서 모종을,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직접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봄 재배와 가을 재배가 있는데, 이 가을 재배를 위해서 지금 또 브로콜리를 또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은 7월 상순, 정식은 8월 상순에, 즉 파종을 해가지고 싹을 틔운 묘를 8월 상순에 정식을 해서 10월 하순쯤에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7월 중순쯤에 파종을 해서 30일 정도 육묘를 한 다음에
정식을 해서 양배추를 또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이제 선택들을 하시는 게 이제 김장 채소, 순무, 배추 등을 파종을 하거나 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데,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8월 중순, 즉 뜨거움이, 즉 열기가 한풀 꺾이는 8월 중하순에 파종을 해서 서늘한 시기에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하는 경우 이 김장 채소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파종을 할 수 있는 수분이나 아니면은 그 고온 피해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8월에 굳이 이제 식재를 할 수 있는 작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상추, 이 가을 상추는 모종으로 심을 수도 있고 파종을 할 수도 있는데, 가을 상추를 이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온 피해에 상추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추를 텃밭 전면적에 하시려면 미리서 차광을 준비를 하셔서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차광을 해 주어서 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갓은 이제 가을이나 초가을에 이제 8월에 이제 파종을 하고, 시금치 8월 중순까지 이제 파종을 해서, 즉 8월이지만 약간 서늘한 시기에 파종을 해서 식재를 하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파, 쪽파, 당근, 콜라비, 총각무, 알타리무, 이런 것들이 텃밭에서 8월 말에서 7월 말 이렇게 종구나 씨앗을 파종해서 재배할 수 있는 작목들입니다. 이미 지금 이제 고온기에 접어들었고 6월에서 7월 고온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혹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채소 작물을 조금 더 튼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약간의 차광이나 수분 공급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고 6, 7월 아주 고온기에 또 열무를 파종을 해서 바로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열무의 특징은 약 45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한 30일 정도, 한 달이면 열무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지만, 이 열무 자체도 35도 이상이 되면 발화에도 어렵고 고온 다습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충의 피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열무를 심은 경우에는 미리 싹이 올라오거나 어느 정도 한 20일 정도 크게 되면 미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자재를 살포해주면 수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열무보다도 병해충에 조금 신경을 안 쓰면서, 즉 피해가면서 재배할 수 있는 하반기 작목이 또 이제 허브 식물. 허브는 굳이 번역을 한다면 잡초입니다. 우리 한의사도 허브 닥터라고 하죠. 이 허브는 잡초처럼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작물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고온기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이 이제 세이지, 타임,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6, 7월 달에 지금 미리서 봄에 토마토를 심어놨다면 순을 질러주고 햇볕을 가려주는 차광 장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은 텃밭 재배 작물, 이런 것들을 달력 형태로 해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 텃밭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하반기 재배 작목들을 언제 어느 때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지를 나타낸 그림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천천히 참고를 해 보시고 국립원예과학 특작과학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10월 초, 11월 초 이 사이에 더위가 한풀 꺾이고 늦 가을에 파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양념 채소로 마늘과 이제 양파가 있습니다. 대부분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여름철 작목, 하반기 작목만 하고 그냥 겨울철에 노지 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마늘이나 양파를 식재를 하게 되면 초여름에 또는 늦봄에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동 시금치, 겨울 시금치라고 하죠.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 파종을 하면 11월이나 이듬해 3월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이나물, 산나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9월 하순, 10월에 또는 파종을 하게 되면 수확을 해서 텃밭에서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텃밭 재배 관리 및 작목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